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일반고로 바뀌는 절차가 시작이 될 텐데 도교육청 땅바닥에 달걀이 던져질 만큼 반발이 거셉니다. 중점 보도하겠습니다. 지난달 충남 공주에 이어 이번엔 당진에서 집배원이 숨졌습니다. 과로사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집배원 근무 환경 어느 정도인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고 시진핑 주석 방북 속보로 시작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평양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공항에서 직접 시진핑 주석 부부를 맞이했다고 중국 인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두 나라 북핵 수석 대표가 북한의 대화 재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는 공개 연설에서 북미 양측은 협상에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며 미국은 협상 재개에 전제 조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목선이 우리 경계망을 뚫고 삼척항까지 들어온 사건과 관련해 정경도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건 경위를 파악해 은폐 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즉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지정 취소 소식에 서울 지역 자사고 학부모들은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모든 학교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우정노조가 인력 증원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40대 집배원이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과로사 가능성이 제기된 집배원의 사망은 올해 만 9명째입니다.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는 나이가 평균 22.3개월, 2돌 전부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년 전과 비교하면 6개월이 빠르지만 표준 보육 비용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네,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은 14년 만으로 시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5번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순안공항에 나왔다는 보도도 있던데 새로 들어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금쯤이면 북중 정상회담이 시작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관련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정상은 오찬을 함께 한 뒤 첫날인 오늘 바로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중국 언론은 오전 11시 40분 시진핑 국가주석의 전용기가 평양에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상이나 사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중국 언론은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평양공항에서 시 주석 부부를 영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 때와 비슷한 환영 행사가 공항에서 있었을 텐데요. 14년 만에 이루어지는 중국 최고 지도자의 방북인 만큼 방북 기간 내내 북한의 대접도 극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시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북중 친선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왔습니다. 무게차 퍼레이드 등의 행사로 최대한 주민들에게 두 정상 간의 만남을 보여주면서 북중 친선을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1박 2일의 짧은 방북인 만큼 시 주석은 평양에만 머물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정상회담이 끝난 뒤 저녁 만찬을 함께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두 정상이 집단 체조를 관람할 것이라고 보도했고 중국 정부가 밝힌 북중 우이탑 행사 참석은 내일 오전이 유력해 보입니다. 네,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정상회담에선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중국 정부가 밝힌 의제는 세 가지인데요. 북중 수교 70주년, 또 양국 관계, 그리고 한반도 정세입니다. 특히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시진핑 주석의 역할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북미 간 핵 협상 재개 움직임이 감지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앞둔 시 주석이 북미 대화 재개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만남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앞서 4차례 회담은 김 위원장이 방중해서 이루어졌는데 모두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외신들은 시 주석의 방북을 미중 무역 협상과 연계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고전 중인 북중 두 정상이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황구시보는 일부 미국인들이 중국이 이번 회담을 미중 무역 전쟁의 카드로 쓰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이는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네, 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한국과 미국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북한의 대화 재개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비핵화 협상에서의 유연성을 강조했고 이도훈 본부장은 북한의 황금의 기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미 북핵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나란히 공개연설석상에 자리했습니다.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비핵화 협상에서의 유연성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Both sides understand the need for a flexible approach. This is the only way to move forward in diplomacy. 미국이 바라는 비핵화 조치와 함께 안전보장과 관계 개선까지 폭넓은 협상을 원하는 북한의 입장에 대한 이해도 나타냈습니다. 협상 재개에 전제 조건은 없고 문은 활짝 열려 있다며 북한에 적극적인 대화 손짓을 보냈습니다. 시 주석의 방북에는 기대감을 표했지만 대북 공조 이탈은 경고했습니다. We have every expectation that President Xi will continue to send constructive but appropriate messages during his meeting over the course of the next 2 days in Pyongyang.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의 황금의 기회라고 표현하며 대화 복귀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I urge North Korea to respond to President Moon's outstanding invitation to hold inter-Korean summit, if possible, before President Trump visits Korea next week.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도 남북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두 정상이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해야 그래야 한미 정상회담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미는 포괄적 비핵화 합의 추진을 재확인하는 한편 톱다운 방식과 함께 실무 협상의 유용성도 강조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넉 달만 한미가 보낸 대북 메시지는 압박보다 유화 체계의 방점이 찍혔습니다. 북핵 협상의 동력을 찾겠다는 건데 북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북한의 응답이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네,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강원도 삼척항까지 들어온 사건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네, 다만 경계 실패라는 표현이 빠졌는데요. 국방부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책임 규명에 나섰습니다. 강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군의 수장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북한 목선의 경계망이 뚫리고 거짓 해명 의혹까지 커지자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겁니다. 지난 6월 15일에 발생한 북한 소형 목선 상황을 군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사과문에서 북한 소형 목선 상황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습니다. 불과 하루 전 이번 사건을 경계 실패로 규정했던 것과 차이가 나는 대목입니다. 100가지 잘한 것들이 있더라도 이 한 가지 경계 작전에 실패가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고 사과문만 읽은 뒤 자리를 떴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가 국회에서 경계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뒤에 나온 입장 변화로 풀이됩니다. 경계를 실패한 것은 인정한 것은 아니죠. 영해상에서 약 200km에서 300km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국방부는 책임 규명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30명 규모의 합동조사단을 꾸려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조사단은 3개조로 나뉘어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경계작전 책임부대의 잘잘못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네, 군의 수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선 건데 여야는 일제히 군의 경계 실패를 질타하면서 엄중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야당은 9.19 남북 군사 합의 폐기와 국방부 장관 해임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과도한 주장이라면서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민에 사과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가 큰 틀에서 보면 군의 잘못을 꼬집고 질타를 하는데 시각차가 느껴지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동해를 종단해서 우리 땅을 밟을 때까지 군에 아무런 제지도 없었던 점에 대해서 여야 모두 일단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사태는 군의 경계작전 실패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면서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정부와 당정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와 9.19 남북 군사 합의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연계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진단과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우리의 무장 해제를 촉진하고 있다면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완전히 저는 이제는 파탄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안보 라인 즉각 교체해야 됩니다. 북한 목선 사건은요, 저희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정경두 장관 해임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하게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미디 영화에나 나올 법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노쿠기순 사건을 비판하며 목청 높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도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들여 깊게 사과한다면서 관련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면서 이번 사태와 나아가 대북정책 전반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올해 자율형 사립고 평가에서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학교와 학부모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부모와 교육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평가단은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기준 점수를 얻지 못해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 80점 미만인 총 79.61점을 얻었습니다. 상산고는 31개 평가 항목 가운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과 학생 한 명의 교육비 적정성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결국 기준보다 0.39점 낮아서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특히 전북교육청이 정한 기준 점수가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았던 게 치명타였습니다. 상산고의 반발 역시 이 부분에 초점이 모이고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모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독 전북교육청만은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이를 전면 거부함과 동시에 학부모의 반발도 거셉니다. 전북교육은 죽었다면서 상복을 입었고 교육청 앞에 근조 화환까지 세워놨습니다. 교육받을 권리이자 교육시킬 의무자인 학생과 학부모와 소통을 전혀 하지 않은 독재교육 통령을 규탄합니다. 학교와 학부모 반발에도 청문 절차와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치면 상산고는 일반고 전환이 최종 확정됩니다. 상산고처럼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곳은 모두 24곳. 자사고는 5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올해 케이스가 바로 상산고등학교인데요. 앞으로 다른 시도의 평가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네, 방금 첫 번째 케이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상산고가 시작일까?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교육부는 동의 여부를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자사고 학부모들은 자사고 폐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권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는 상산고 재지정 탈락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발걸음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이 청문 절차를 완료한 뒤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해 오면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자사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감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산고의 재지정 기준점이 다른 지역보다 10점이나 높았고 다른 전국 단위 자사고와 달리 사회 통합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 비율을 정량 평가받은 점 등 형평성 문제는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상산고가 재지정에서 탈락하자 올해 평가 대상 자사고의 절반이 몰려있는 서울 지역 자사고 학부모들은 교육 당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학부모들은 도심 행진에 이어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사고가 한 곳이라도 취소되면 모든 학교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운영 성과 평가가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면 모든 학교, 졸업, 동문, 유관 기관 단체 등과 연대해서 앞서 자사고 교장들은 평가 결과가 수용할 수 없을 경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평가 보고서를 다음 주 제출받은 뒤 다음 달 자사고 13곳의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내달 초까지 이어지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는 학부모의 반발과 법적 소송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겠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네, 상산고 재지정 취소 논란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주 상산고등학교 어떤 학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네, 자사고인 건 알겠는데 어떤 학교입니까? 네, 서울에는 하나고, 강원도에는 인사고가 있다면 전주에는 상산고가 전국 단위로 학생을 뽑는 몇 안 되는 자사고 중 하나인데요. 상산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수학의 정석 저자 홍성대 박사입니다. 상산고등학교는 홍성대 박사가 1981년 전북 전주에 설립한 학교입니다. 2만여 평의 부지 위에 각종 교육시설을 완비한 데다 교정이 아름다워 조경협회에서 선정한 전국 100대 조경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교육시설보다 눈길을 끄는 건 설립 초기부터 높은 수도권 대학 진학률을 기록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후 상산고는 김대중 정부가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면서 2002년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로 지정됐고 2010년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자율형 사립고로 순조롭게 전환됐습니다. 상산고에 대해선 교육기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의대 진학률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른바 의대 진학의 명문으로 불리는 상산고는 작년에만 중복 합격자를 포함해 190명의 의대 진학자를 배출하면서 단연 전국 1위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산고가 이번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점을 넘지 못했는데요.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과 입학 전형 운영의 적정성, 그리고 교육비 적정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게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올해 평가 대상인 전국 24개 자사고 중 처음으로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나오자 자사고를 둘러싼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 김지선 기자가 뉴스 시작할 때 지금쯤이면 북중 정상회담이 시작했을 것이다 라는 보도를 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에서 조금 전에 정상회담을 시작했다고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언론을 통해서 평양 상황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 김정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이 조금 전에 시작됐다는 보도가 들어왔습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위탁받아 등기한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부동산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9명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등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민법상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서 다뤘지만 결국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지었습니다. 가수 비아이의 마약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 2016년 이미 검찰은 YG 소속 연예인들의 마약 구매 첩보를 입수해서 내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파고들었어도 모자랄 상황에서 검찰은 비아이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예인 지망생 한모 씨를 통해 비아이의 마약 의혹이 드러났던 지난 2016년 검찰은 다른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마약 판매 책에서 YG 연예인 여러 명에게 마약을 팔았다는 제보를 입수한 겁니다. 지난 2016년 8월 한 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체포되면서 내사의 단초도 얻었습니다. 검찰은 특히 한 씨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비아이의 마약 정황이 담긴 경찰 수사보고서를 함께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수사는 여기서부터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비아이를 입건하기는커녕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제보자 한 씨 사건 역시 석 달 넘게 조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한 씨가 미국으로 출국하자 기다렸다는 듯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YG 내사는 성과 없이 종결됐고 피의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당시 수사 상황을 자세하게 밝힐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속속 나오면서 유착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며 억대 후원금을 모은 윤지호 씨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지호 씨의 후원금 계좌를 압수수색해 입출금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3월 자신이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고 주장하며 경호 비용 명목 등으로 1억 원 넘게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윤 씨의 계좌 기록 등을 토대로 정확한 후원금 규모와 함께 모금 배경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고유정에 의해 살해된 전 남편의 시신을 찾고 있는 경찰은 유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고유정의 구속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보도에 유종민 기자입니다. 유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된 곳은 김포시의 아파트 쓰레기 배관입니다. 고유정이 범행 후 들른 부친의 아파트입니다. 경찰은 고유정이 이곳에서 시신 일부가 든 종량제 봉투를 버린 것으로 보고 수색을 해왔는데 쓰레기 분류함과 집화장이 연결된 배관을 청소하다 나온 쓰레기에서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물체가 피해자의 것으로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김포시 소재 쓰레기 집화장에서 뼈로 추정되는 물체를 50여 점 수거하여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자 가족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시신 수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포의 한 쓰레기 소각장에서 전 남편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40여 점을 발견해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유기된 전 남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고유정은 검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을 넘겨받은 후 수차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했다면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음을 반영하듯 검찰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구속 만기일을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 남편이 고유정을 상대로 제기한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현재 수사를 하는 경찰과 협의해 이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치매 환자에 대해 법원이 구치소가 아닌 전문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금 방식을 시범적으로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67살 이모 씨의 살인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이 씨가 수감 생활을 하게 되면 치매가 급격히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 구금의 개념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족들이 이 씨를 장기 입원시켜 치료할 병원을 알아오면 재판부가 입원 치료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차려 2달 만에 판돈 50억 원을 끌어모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다른 도박 사이트 회원들의 개인 정보까지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오피스텔. 모니터 여러 대가 한쪽 벽면에 늘어서 있습니다. 집안에선 5만 원짜리 지폐 다발이 뭉치째 발견됐습니다. 앉아 있어요? 네네.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면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일당이 붙잡힌 겁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끌어모은 도박 자금만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원 관리를 위해 수백 명이 모인 비밀 대화방을 만들어 도박 관련 정보도 공유해왔습니다. 600명 되겠네, 600명 채팅방. 또 이름과 연락처, 계좌번호가 담긴 개인정보 16,000명분을 구매해 사이트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도박은 저쪽에 팔고 저쪽에서 이쪽에 받는 건데 작년에 우리 잡은 거 보면 50만 건 막 이렇게 많아요. DVD는 무지하게 많다고 봐야죠. 경찰은 주범 27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일당 2명과 도박 사이트 회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중국의 사이트 운영 총책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유명 방송 진행자 BJ들이 인터넷 생방송인 아프리카TV에서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아프리카TV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 3일 이용 정지를 결정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박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제가 된 성희롱 발언은 BJ 감스트와 외질해 NS 남순이 참여해 4만여 명이 동시에 지켜본 아프리카TV 합동 생방송에서 시작됐습니다. 게임 진행 도중 특정 여자 BJ를 언급하며 성희롱이 섞인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은 겁니다. 이들은 각각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100만 이상의 유튜브 구독자를 거느린 인기 BJ들입니다. 특히 감스트의 경우 지상파 디지털 채널 해설을 했고 K리그 홍보대사를 맡는 등 사실상 연예인급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실망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인터넷 방송은 괜찮겠지라는 아니란 생각과 썩은 정신 상태로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방송 언행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아프리카TV는 세 사람에 대해 3일 방송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용 정지 기간은 3일부터 영구 정지까지 가능한데 결과적으로 최소한의 징계를 내린 셈입니다. 개인 방송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방송의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제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초등학생 장래희망 1순위로 꼽힐 정도인 BJ는 인터넷과 방송가를 넘나들며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욱 큰 책임과 잣대가 필요해졌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오늘 낮 평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동북아 외교전이 숨가쁘게 펼쳐지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신화통신 보도로 들어온 속보를 네네. 보면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다 네네. 이렇게 공식 확인이 됐는데 아마 또 1박 2일이기 때문에 네. 일정 자체가 조금 촉박할 거예요. 네, 오찬 끝나고 바로 정상회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또 대담 중에 혹시 뭐 내용이나 화면 들어오면 다시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우선 14년 만에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주석이 평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네. 어떤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2012년부터 그 김정은 위원장 이제 치세가 시작이 됐다라고 볼 때 좀 늦은 감도 있죠.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이 양 정상이 만난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또 작년 이후에 지금 벌써 5차례 만나는 거예요. 이것도 70년간의 이제 북중 관계사에서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이 정세 변화가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북한과 중국 양측 모두가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중국은 이 한반도에 대한 고유한 이익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외교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후원자 노릇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겠다라는 계산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예, 한반도 정세 변화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지금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절묘한 상황입니다. 뭐 미중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G20도 개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에 올 예정입니다. 네네. 이러한 시기에 북중의 만남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중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기에는요. 네. 지금 특별하게 일부러 지금 이 일정을 골랐다라고 보기보다는 다시 말해서 이제 친서를 그전에는 계획이 없다가 친서가 오고 가고 지금 G20이 잡혀서 이제 거기 G20에서 한미 정상이 만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이제 북한 이 방문 일정을 잡았다라기보다는 사실 이 시 주석의 이 방북 얘기는 작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던 얘기였거든요. 예. 벌써 앞에 4차례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중국을 방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양국관계 모양상. 그러다 보니까 언제가 좋을지를 저울질을 하고 있는 마당에서 지금 현재는 이 미북 간의 협상은 어떻게 보면 좀 정책이 아닙니까? 지금 서로 이제 계속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 불발 이후로 탐색만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G20에서는 한미 정상이 만나게 돼 있고요. 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G20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기 전에 남북 정상이 한번 만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이 북중 간의 어떤 정상 간의 의견 교환을 하지 않고 갑자기 6월이 넘어가 버리면 그동안 아마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작년부터 진행된 이 정세 변화를 환영을 하면서도 조금 찜찜한 구석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앞에 있는 한반도 비핵화라든가 한반도 이제 문제를 보면 대부분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행사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문제 해결, 물론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한 건이지만 한반도 문제 해결의 이 해결의 통로들을 보면 미북 협상이 북미 협상이 이제 이 통로가 되는 거고요. 네. 거기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얘기를 하고 그럼 중국은 역할이 도대체 뭐냐? 이게 굉장히 모호해질 수가 있고 이런 모양새가 지금 G20에서 한미가 만나고 혹시라도 그 전에 만약에 남북 정상이 만나게 되면 정말 중국이 조금 소외돼 있는 듯한 이런 구도가 고착될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외교전에서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고 싶은 의도가 그렇습니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지금 또 속보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평양 순안공항에 영접을 나왔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또 같이 참석한 인물들이 굵직굵직한 인물들이에요. 김여정 부부장, 리용호, 리수용, 또 박봉주 전 내각 총리까지 나왔는데 이런 좀 극빈한 좀 대접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 권력 엘리트가 총출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약간 고립무원의 지금 처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러 정상회담을 하기는 했지만은 러시아가 그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거란 확신을 아직은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북중 관계의 강조를 통해서 나름대로 나도 레버리지가 있다. 다시 말해서 나도 버틸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이해가 굉장히 지금 절묘히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북중러 언급하셨는데 이번에 그럼 북중러로 조금 단단해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삼자가 단단해진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아무래도 지금 결과적으로는 네. 북러 정상회담, 그다음에 이번에 그 시 주석의 평양 방문 이게 있기 때문에 북중러 공조도 간접적으로나마 삼각 공조도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죠. 어쨌든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지금 북중이 만났을 텐데 네네.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앞두고 기고문을 냈습니다. 이 네. 부분도 이례적이어서 어제 연일 화제가 됐었는데 네네.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일단은 굉장한 이 호의의 표시로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중국 입장에서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다른 외국 매체에다가 이렇게 이 기고문을 실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 과거에 이 중국 정상들이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 북한을 방문을 했을 때 뭐 이 공항에 도착을 하면서 현장에서 어떤 성명을 발표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서면 형식의 어떤 성명 같은 거를 이 북한에 건네준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2001년에 장쩌민 주석 방북 때, 그다음에 2005년에 후진타오 주석 방북 때 이 두 차례가 이루어졌고, 이거는 일단은 도착 이후에 육성으로 얘기를 했거나 서면으로 준 것을 그다음에 노동신문이 받아서 한 적은 있어도 이렇게 방북 이전에 사전에 노동신문 기고가 이루어진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례적이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미리 이 북한을 방문하는 이 해외 정상에 그 기고문을 실은 것도 양쪽 다 이례적이에요.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뭐 극진한 호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기고문 특별 기고문 내용을 보면 이 좀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북중은 70년간 한 배를 타고 왔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어떤 우호 협력 관계를 굉장히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입장이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기고문 내에서 최근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북한을 밀어주겠다, 도와주겠다, 뭐 또 이런 이 의지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조금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다고 예.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건데, 이 기고문에 이제 기고문을 낸 것을 가지고도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누가 주도했느냐라는 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좀 주도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하는 일각에서 의견도 있던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기고문을 냈다라고 해서 중국이 이걸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냈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측의 계산이 그만큼 맞아떨어진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해외 이 매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신문의 기고문을 낼 정도로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을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제스처는 분명히 보여준 거죠. 예,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손님인데 극진한 대우를 할 손님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빈손으로 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 경제적인 지원에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제재에서 벗어난 선물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지금 뭐 금년 말까지는 기다려 보겠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지만 이런 형국이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 미국 자체가 내년에 대통령 선거 레이스에 뛰어들게 되고요. 이게 그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라는 조급감이 아니라 북한 이 핵 문제,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잠시 내버려 두고 관리만 하는 성격이 되게, 이러면 대화 동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좀 한번 보다 유연한 조건을 한번 시도를 해봐라, 유연한 조건을 생각을 해봐라, 이런 쪽으로 촉구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지금 뭐 대놓고 북한이 지금 제재 때문에 이렇게 곤란한 결과에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어떤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할 분위기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5, 2397이 통과될 때도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북한하고의 합작 사업 자체를 금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 사회적인 인프라,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의 성격을 띌 때는 예외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중 간의 어떤 사회 간접 자본 공동 개발 계획, 뭐 이런 거 자체는 발표할 수가 있겠죠. 네, 좀 앞서 뭐 정상회담이 시작됐다는 신화통신 보도에 의해서 이번에 중국 외교부가 룩항 대변인이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서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외교부 입장이 나왔거든요. 뭐 기고문에서도 밝혔다시피 또 의제로도 지금 정상회담 의제로도 좀 뽑히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이런 외교부 입장은 어떻게 좀 내다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런 기조가 그대로 이 북중 정상회담 이제 그 결과로도 나올 걸로 생각이 돼요. 예.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나온 내용에 거의 판박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외교적인 수사면에서 일단은 그 한반도 평화 그리고 그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 입장이 표명이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온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여기에 네. 대한 지지와 지원의 입장을 표명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북러 정상회담 때도 네. 강론 부분으로 들어가면 그럼 그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뭘 할 거냐 러시아가 이 부분은 굉장히 모호하게 처리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약속을 하기는 조금 힘들 걸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도요. 예, 예. 이게 두 가지가 걸려 있는 게 중국이 지금 현재 그 가장 이 오히려 회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그동안 이제 워싱턴 쪽에서 북미 협상이 안 풀릴 때마다 오히려 배후로 지목을 하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네. 걸고 넘어졌던 것이 이 중국의 영향력 네. 혈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G20에서 지금 미중 간의 그 무역 협상 문제와 관련된 이 정상 간의 의견도 네.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무역 협상 자체가 양측 모두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끝까지 가보자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 미국 쪽에다 공격의 빌미를 줄 수가 있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다시 말해서 제재 효과를 이 경감을 시키거나 완화할 수 있는 조치가 미국 쪽에서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하거나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미중 간 무역 협상에서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오히려 어떤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까? 이번 이 북중 지렛대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지원을 하면 제재 효과가 완전히 완화되거나 상쇄될 수 있다는 건데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그 대북 제재 결의안에 그동안 이 중국도 찬성을 했거든요. 자기 부정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최근에 이제 나온 그 북한에서의 식량 지원 문제, 식량 부족 문제, 여기 인도주의적 지원 얘기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인도주의 지원한다라고 중국에서 얘기할 가능성이 적은 게 그 북한 당국은 뭐 그런 거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어떤 대북 지원 부분보다는 북중 간의 어떤 합작 사업들,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합작 사업들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겠지만 네. 구체적으로 제재를 정조준하는 그런 조치들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자, 지금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앞서 한반도 문제 해결 구도가 남북미였기 때문에 중국이 좀 이런 의식을 하고 있었고 그런 네.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기 위한 이번 회담의 배경이 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 또 미중 간의 어떤 무역 갈등도 있기 때문에 좀 한반도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건 아닌지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행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는 복잡해져요. 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한반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좀 간단하게 됐던 거는 대화의 그 이 카운터파트는 딱 둘이었단 말이에요. 북한하고 미국이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양측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중재하고 이제 연결해주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중국 변수까지가 이제 다시 끼어들게 되는 거고요.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이 거꾸로 이것이 미국의 입장에서 틀림없이 이 중국이 어떤 역할을 행사를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어렵게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실무 협상이라도 재개하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그런데 오히려 그동안의 미국의 이 전반적인 이 행동, 그다음에 대외적인 정책 방향들을 보면 오히려 중국이 어떤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북한을 특히 도와주거나 이런 쪽으로 흐른다라고 볼 때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재 완화 해제라는 이 카드를 끝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더 커요. 지금 미국 말씀하셨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비건 대표가 유연성을 또 강조했거든요. 네네.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유연성은 올 초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미국 행정부에서 나오는 관료들, 스티브 비건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 위에 마이크 폼페이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지금 흔히 얘기되는 그 NSC 볼튼 보좌관의 문제들 이 얘기들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돌아가면서 같은 원칙들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고 새로운 얘기들은 없어요. 지금 더 우리가 오히려 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과거에는요. 네. 조금 비건 얘기 뉘앙스가 틀리고 폼페이오 얘기가 틀렸고 볼튼 얘기가 틀렸어요. 네. 이제는 거의 한 방향으로 수렴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수렴이 되는 겁니까? 네, 결국은 그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의견이 다르지 않은 것을 그 부분만 부각을 해서 우리가 너무 다르다라고 해석을 편의적으로 해온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모두 이제 북한하고 상대를 해보면서 이게 최적의 해결책이란 나름대로의 공통분모를 찾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이란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경색된 국면의 변화가 또 생길 수도 있을 텐데 네네. 앞으로의 남북 또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은 이번에 이 베이징발 메시지를 평양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거고요. 만약에 서로 뭐 지금 완전히 북미 간에 북중 간에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만큼 이게 의전에서도 드러나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 자체도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노리고 있는 바가 서로 다르게 되는데 만약에 이 북한이 베이징을 제재를 우회하는 다시 말해서 중국을 어떤 제재를 돌파할 수 있는 수단으로만 활용을 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충고라든가 아니면 조언 같은 것은 오히려 나의 길을 간다라는 입장으로 볼 때는 대화는 더 어렵게 풀릴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제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이런 걸 거예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지금 대화에 복귀하기 위해서 명분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체면을 살리는 조치도 필요한데 이걸 자연스럽게 중국이 살려주는 방안을 또 제의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화의 물꼬가 또 오랜만에 살아나게 될 가능성도 있죠. 네, 아무튼 대담 중에 중국 외교부를 통해서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라는 입장까지 확인한 만큼 또 추후 들어오는 속보는 또 계속 확인을 그리고 하도록 아마 하겠습니다. 북중 간의 관계로 볼 때 이 구체적인 회담 내용들은 내일이나 돼야 양측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식이 들어온 대로 저희가 또 신속하게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북중 정상회담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합참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신고를 확인한 이후에 삼척항에서 북한 목선을 예인을 하였고 일각에서 이 얘기는 해안선을 따라 내려온 것이 아닌 멀리 떨어진 동해상에서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동해상이 워낙 넓은 지역이어서 또 해역이어서 북한에서 내려온 목선이 1.8톤 파도가 이 우리 목선 북한에서 내려온 목선보다 더 이렇게 높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시 정찰하는 데는 능력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합참에서 경계 실패한 거를 인정을 한 건가요? 합참에서 경계를 실패한 것은 인정한 것은 아니죠. 인정한 것은 아니고 TOD 열상 감시기로는 상당히 먼 데까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속초 해안선 따라서는 최신형은 아니고 상단기가 최신형인데 지금 투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력을 조금 보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과거 노크 귀순처럼 정박 귀순을 했는데요. 지휘부 책임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노크 기준으로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이것은 영해상에서 약 200km에서 300km 떨어진 1.8m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만 목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촘촘히 감시망을 가지고 있고 하더라도 한계상이 있는 겁니다. 돈을 주둔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주둔할 생각은 없는데 충분히 그거를 캐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잡아내지 못했는가 이런 부분에서 나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는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약간은 잡아내지 못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안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감시 정찰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했지만은 우리 가지고 있는 레이더로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안선에서 이격된 거리가 300km 이상 되기 때문에 그걸 촘촘히 잡아내기란 것은 쉽지 않다. 그런 부분이고 내가 그것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다가 넓으니까 그냥 뚫리면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네, 최근 중동 해상에서 일본 유조선을 공격한 주체가 이란이란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미 해군이 그 증거라며 특정 기뢰 폭발 잔해물 등을 공개했는데 이란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황보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오만해에서 공격당한 일본 유조선 코쿠카 커레이저스호. 선체가 물에 잠기는 부위인 흘수선 쪽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미 해군은 이게 외부에서 날아온 물체가 타격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선체 부착식 기뢰가 폭발한 흔적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damage at the blast hole is consistent with a limpet mine attack. It is not consistent with an external flying object striking the ship. 미 해군은 이 기뢰를 부착한 주체를 이란군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기뢰가 이란군의 군사 엔진에서 공개된 것과 놀랄 만큼 유사하다며 선체에서 수거했다는 폭발 잔해, 기뢰를 선체에 붙이는 데 쓰였다는 자석을 공개했습니다. And it is also strikingly bearing a resemblance to Iranian mines that have already been publicly displayed in Iranian military parades. 미국은 사건 직후 이란 혁명 수비대로 추정되는 이들이 유조선에 접근해 작업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을 공개한 데 이어서 이란에 대한 압박을 더 높인 셈입니다. 그러나 아미르 하타미 이란 국방장관은 미국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다. 미국의 의도적 파괴 행위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피격 유조선이 구조 신호를 보내자 가장 먼저 응답해 구조의 손을 내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300억 원에 육박하는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18일 밤 플로리다에서 출전식을 치른 이후 24시간도 되지 않아 2,4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91억 원가량의 후원금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금액은 이들 민주당 선도권 주자들의 후원금을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네,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차를 살 때 각각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2년 안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돌려주는 조건인데 YTN이 조사해봤더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보조금 반환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이 제도를 모르는 곳도 있었는데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백경아 씨. 백 씨는 지난해 11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1,800만 원을 받고 전기차를 샀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넉 달 만에 폐차했습니다. 백 씨가 보조금을 반납하려고 대구시에 문의하자 이상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세금을 통해서 샀기 때문에 그 받은 세금을 다시 돌려주려고 대구시에다 요청을 했는데 대구시에서는 세금 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산 뒤 의무 운행 기간인 2년 안에 폐차하면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 일부를 반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규정이 없고 폐차한 전기차가 적다는 이유로 돌려받아야 할 나라 돈을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다. 네, 그동안에는 물량이 좀 적었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폐차, 교통사고로 인한 폐차 등이 발생해가지고 준비해서 이제 하반기 곧 환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2016년 전기차 보조금 사업을 시작한 대구시는 지난해까지 전기차 7천여 대에 1,200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에도 830억 원을 쓸 예정이지만 아직 돌려받은 세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대구시는 YTN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고지서를 발급하는 등 세금을 돌려받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지원금 퍼주기에만 급급해 관리나 회수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전국 우정노조가 인력 증원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인데 40대 집배원이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과로사 가능성이 제기된 집배원이 올해만 벌써 9명째입니다. 전국 우정노조 이동훈 위원장 연결해서 집배원 근무 여건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입니다. 네, 자 이번에 돌아가신 집배원분 집에서 이제 숨진 채 안타깝게 이제 발견됐는데 언제부터 일을 하셨나요? 고 강길식 조합원께서는요, 2014년 11월 18일 날 특배원으로 들어오셔가지고 2018년 7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네. 사망하시기 전까지 총 4년 한 6개월 정도 우체국에 근무하셨습니다. 네, 지난해 7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셨는데 1년 만에 안타까운 일을 당하신 건데 오늘 빈소에도 지금 혹시 빈소이신 건가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듣기로는 빈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들었는데 지금 계신 곳이 혹시 빈소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아, 지금 빈소에서 그 유족 만나 뵙고요. 기자회견 끝나고 지금 서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조합원들이나 유족들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죠. 그 아내분께서는 갑작스러운 비보를 듣고 아까 보니까 너무 충격에 빠지셨더라고요. 네. 본인이 좀 더 챙겨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됐다고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생각하고 계셨었어요. 네. 우리 저희 조합원들도 지금 7월 9일 총파업을 앞두고 좀 격양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내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강길식 집배원의 사망 원인 뇌출혈로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지금 과로사로 지금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과로사는 그 집배원들께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주 6일을 근무하고요. 노동 시간이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그 과로사가 날 수밖에 없고요. 또 청와대 추진단에서 전문가들이 권고한 사항에서도 과로사가 맞다라는 판단을 기준을 낸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그 화면에 집배원 노동 시간이 연간 2,745시간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평균 임금 노동자는 2,052시간인데 훨씬 1년에 한 87일 정도 더 일하는 수준이다. 이런 실태 발표도 있는데 지금 고인께서 근무했던 우체국이 연간 노동 시간이 전국에서 10% 안에 드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무 여건이 어느 정도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시죠. 그 당진이 그 회사들이 많이 좀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본인 업무량도 많은데다가 그 동료가 그 아파가지고 장기 병가를 지금 낸 상태라 그 동료 일까지 겸배를 하면서 그 노동 강도가 좀 가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동 강도가 좀 배가 되고 또 예를 들어 근무 시간이 늘어날 경우 일반적으로 좀 수당이 나온다거나 그런 체계들이 있는데 집배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 이게 전화가 상태가 안 좋아서. 네, 집배원들 같은 경우는 그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당을 받는다거나 초과 근무에 대한 어떤 그런 혜택이 있는데 대가가 있는데 그 집배원들 경우는 좀 다른가요? 집배원분들이 그 초과 근무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료 노동이 나오는 이유는 그 적자라는 이유로 2018년도보다 19년도에 그 시간의 수당을 40%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2시간 이상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도 부여 안 하는 그런 지금 우정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집배원의 업무 영역도 좀 궁금합니다. 요즘에 택배 업무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배원의 업무 영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그 집배원분들은 통상우편물, 등기우편물, 그 다음에 택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택배 업무의 경우 이 사설 택배사랑 또 경쟁할 수 없는 구조가 있다 이런 조건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또 이런 부담이 집배원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저희 그 택배가 매년 한 20% 증가합니다. 2018년에는 3억 통 정도를 배달을 했는데요. 이게 20% 증가했다면 6천만 통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천방통에 대한 인력하고 장비하고 돼야 되는데 네. 그렇게 인력을 충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그 과로사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 지금 보면 이제 부검을 통해서 뇌출혈까지는 밝혀졌는데 예. 우정사업본부 측과 조사위를 꾸려서 어떤 식으로 좀 앞으로 좀 대책을 마련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뭐 우정사업본부하고 조사위 꾸리는 거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가 없었고요. 예. 여하튼 우리 우정노조 입장에서는 그 사회적 그 타협 기구인 노사정이든 뭐 노사든 간에 인력 증원을 통해서 완전한 주 5일 근무를 하기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집배원들이 과로사와 중노동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예. 이번 합의가 안 될 때에는 6월 24일 조합원 총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7월 9일 날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총파업 예, 얘기는 예. 잠시 뒤에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 지금 보면 우정사업본부가 노조랑 조사위를 꾸려서 경위를 파악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거는 사업본부 측의 입장인 건가요? 사업본부에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한테는 일체 협의는 안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참에 지금 방송을 통해서 사업본부 측에 하실 얘기가 있으실까요?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우정사업본부에서 협의에 임해야지. 네. 그렇지 않고 그 적자라는 이유만 대서 그 증언이 어렵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번 사건 전해드리면서 그 고인께서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사셨다는 말이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예, 자, 예. 네, 전국 우정노조 이동호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산업의 성장을 대대적인 국제표준화로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을 발표하고 오는 2023년까지 혁신산업 분야에서 국제표준 300건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에 우리나라 전문가 60명을 진출시키는 내용을 포함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 개의 주방에서 2명 이상의 사업자가 시간대를 달리해 영업할 수 있는 공유 주방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공유 주방 시범 사업 1호인 간식 매장이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와 안성 휴게소에서 문을 열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휴게소가 운영하는 일반 매장을,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는 청년 창업자가 쓸 수 있도록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3곳은 번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는데요.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미중 무역 분쟁이 확대되면 이 비중이 무려 40%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교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나란히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지만 이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결과였을 뿐입니다. 이들과 다르게 자동차와 조선 등 또 다른 주력 산업은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업 경영 상황을 분석해봤더니 기업의 빚 상환 능력을 말하는 이자 보상 배율이 4년 만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안정성이 나빠졌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이자 보상 배율은 수익성 저하, 차입 비용 상승 등으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할 경우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했다는 의미인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 기업 비중도 늘었습니다. 기업 10곳 가운데 3곳이 넘었는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10년 이후 최악입니다. 사실상 글로벌 금융위기 뒤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뜻입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많았고 조선과 자동차, 숙박 음식 업종 등에 집중됐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확대되면 이 비율이 40%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하반기 우리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전자산업은 세계 경기 둔화와 함께 매출 부진과 수익성 하락을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경기가 회복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서 한국은행은 이와 함께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가 1년 전보다 4.9% 늘어 지난 2017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득보다는 빚이 더 빨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 안정까지는 아직 불안한 길이 이어지는 것으로 봤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범진보 진영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범진보 진영 시민단체와 사회원로들은 오늘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의 족쇄를 채우기 위해 공안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인 지난 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발생한 울타리 파손 등은 우발적 사건이라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모두 71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사업주, 대표이사로 신고된 경우가 27%, 피해자보다 상위 직급인 상사, 임원으로 신고된 경우가 52%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 시간에 발생한 경우가 61%로 가장 많았고 회식, 공동 연수가 24%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한 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25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난민 수용과 관련한 이슈에서 예외는 아니죠. 지난해 말 난민 신청을 위해 국내로 입국해 인천공항에서 6개월째 살고 있는 앙골라인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Mais j'ai connu un cas d'accident. Je suis allé connaître une voiture de policiers. C'est comme ça que les policiers, quand on a compris que je suis Bakongo, ils m'ont pris, ils m'ont mis dans la prison sans procès. Je subis des tortures impossibles, incroyables. Quand je me suis évadé de la prison, les policiers sont allés me chercher à la maison et on a même violé ma femme. Comment en Angola on tue les gens, on avait compris qu'on est vraiment en danger, il fallait vraiment sortir du pays. Donc nous sommes venus ici en Corée, on est arrivé le 28 décembre. Jusqu'aujourd'hui, ça fait à peu près 6 mois que nous sommes ici. Donc depuis le jour de notre arrivée ici à l'aéroport, à l'immigration, nous dormons devant tout le monde, les gens nous pointent des doigts, les gens nous prennent des photos sur le net. Donc ma femme est malade, mon enfant il est malade. Je veux devenir docteur, je veux devenir pompier, devenir archéologue. Si nous ne sortons pas, là je ne vais jamais accomplir ce rêve et je resterai ici à l'éternité. Nous sommes dans une condition comme des animaux. Et aujourd'hui, si je rentre en Angola, je suis vraiment en danger, on va vraiment me tuer. 네, 영유아들이 두 돌이채 되기 전부터 어린이집을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유아 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정부의 육아 지원 정책, 바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었습니다. 정부의 보육 실태 조사 결과 김정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유아들은 두 돌이 되기 전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등원 시기는 지난해 기준 22.3개월, 6년 전과 비교하면 6개월이 빠릅니다. 유치원 이용 시기도 4살부터로 빨라졌습니다. 일하는 엄마가 늘고 기관 이용이 보편적인 양육 형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이용 시간은 희망 시간과 차이가 났습니다. 대개 9시간을 바랐는데 실제 이용 시간은 7시간대에 그쳤습니다. 만족도는
국공립이나 직장 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어린이집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정부에 바라는 육아 지원 정책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가장 많았습니다. 보육료 등 부모 부담은 6만 1,000원으로 3년 전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무상 보육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이 영유아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때 드는 표준 보육 비용은 올랐습니다. 표준 보육 비용은 인건비와 교재비, 급식 간식비, 관리 운영비, 시설 설비비 등인데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운영비가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저출산의 영향으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줄어 현행 보육료가 실제 운영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표준 보육 비용을 계측해 적정 보육료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2021년까지 550곳으로 늘려서 공공보육 이용률을 40%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표방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가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3,000번째 회원으로 확보했습니다. 김범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간 중심의 미래 스마트 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해남 구성지구입니다. 일조량이 많기로 이름난 이 일대에는 10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섭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발전원에서 공급된 전력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100%로 구동될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미래 스마트시티 개발에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풍부한 일조량과 강한 바닷바람 등 천혜의 조건으로 전국 신재생에너지의 26.2%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 이런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기조를 바꾸면서 발전과 판매업자 사이를 중개하는 전력거래소가 바빠졌습니다. 요즘에는 이처럼 주차장이나 공장 지붕에서도 태양광 설비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력 생산에 문호가 열리고 국민 참여형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입니다. 발전 사업자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풍력과 폐기물, 바이오, 소수력 발전 등 다양한데 신재생 계통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전력거래소가 2,000번째 회원을 확보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3,000번째 회원을 맞이했습니다. 소규모 중개시장과 같은 전력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개발을 해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전력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거래소는 4차 산업혁명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력 시장을 구현하고 에너지 전환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비결이요?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팽만, 식욕 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메이킨으로 유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킨.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 꽃배달 3단 화한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꽃배달.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는 내일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고.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문영이 만들어가는 미래. 오늘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제법 올랐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8도까지 올랐고요. 대구는 33.2도까지 오르면서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도 대구의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여름 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은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중부와 경북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서 지역에 최고 50mm,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40mm입니다. 특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짧은 시간에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경기 동부와 영서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와 농작물 피해 없도록 주변 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6도, 광주 30도, 대구 32도, 부산 26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중북부 지역은 구름 많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에는 낮부터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큐 잠시 뒤에 2부가 계속됩니다.